네, 안녕하세요. 기업박스 이병진입니다.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스포츠입니다. 글로벌 런칭은 2014년도에 했고요. 국내에는 2015년도에 소개가 되기 시작했죠. 횟수로 5년 만에 부분 변경 모델로 다시 돌아온 디스커버리 스포츠인데요. 원래 프리랜더라는 이름으로 랜드로버에서 판매를 했던 모델이에요, 예전에는. 근데 프리랜더라는 이름을 버리고, 그리고 어떤 디자인이나 컨셉도 바꿔서 레인지로버의 이보크, 그리고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스포츠라고 갈래를 쳐서 조금 더 공격적이고 좀 세부적인 모델 라인업을 만들었죠. 그 중에 디스커버리 스포츠고요. 조금 더 컴팩트하고, 랜드로버가 기본적으로 오프로드의 전통적인 강자니까, 그런데 오프로드를 기본적으로 품고 있으면서 동시에 온로드의 성격도 좀 강조한 모델로 디스커버리 스포츠예요. 부분 변경 모델이라서 디자인은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디테일하게 바뀐 부분만 간략하게 따져보고 그리고 가시죠. 우선 앞모습을 보시면 헤드램프, 프론트 그릴, 그 다음에 앞범퍼가 전체적으로 바뀌긴 했어요. 근데 LED 헤드램프도 바뀌었습니다. 지금 제가 시동을 켜놓은 상태인데, 이 주간주행등 DRL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켜지고요. 방향지시등을 키면 이렇게 주간주행등 자리에 방향지시등으로 그래픽 처리가 돼서 스르륵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사이드미러에도 방향지시등이 저렇게 같이 들어오고 있고요. 보시면 랜드로버 배지, 그리고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모델명을 크게 붙여놓은 거는 전통적으로 이어져 있고요. 이 보닛을 보면 기본적으로 클램쉘 타입이에요. 약간 조개 껍데기가 앙 다물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보닛이 이 끝까지 이렇게 감싸서 덮고 있죠. 이게 전통적인 랜드로버의 디자인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차가 조금 더 와이드하고 더 좀 공격적이고 무게감 있게 보이는 그런 디자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범퍼 같은 경우에도 플라스틱 많이 썼고요. 여기에 공기 흡입구, 공기 배출을 원활하게 하는 공기 역학 성능도 뚫려 있어요. 여기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이 모델은 지금 D180SE 모델이에요. D150S, D180S, 그리고 D180SE, 최근에 추가된 가솔린 모델 P250 해서 4가지 트림이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다 6천만 원대인데 이 지금 D180SE 모델만 7천만 원 초반대에 가장 비싼 트림입니다. 그래서 휠도 보면 19인치가 들어가 있어요. 피렐리 스콜피온 제로 4계절용 타이어고요. 사이즈는 23555R 19인치입니다. 4바퀴 굴림이기 때문에 앞뒤 사이즈는 동일하고요. 옆모습에서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사이드 미러가 두툼하게 A필러 끝에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냥 이 사이드 미러 제법 큰데도 풍절음이나 그런 건 크게 없습니다. 소음과 진동에 있어서 실내에 탔을 때 그런 것들은 신경을 많이 써서 완성을 해놓은 것 같아요. 여기 좀 보시면 보닛 위에 좀 특이하잖아요. 여기 검정색 플라스틱, 보행자를 위한 에어백이에요. 보통 치게 되면 이렇게 튀어 올라서 보통 머리나 상체가 이쪽으로 많이 충격을 입게 되는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에어백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앞엔더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뒤쪽으로 쭉 이어져서 약간 뒤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는 이런 캐릭터 라인이 선명하죠. 이 테일램프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요게. 그리고 이 C필러 두툼하고 랜드로버 비싼 배지 하나 이렇게 붙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테일램프의 그래픽이 좀 달라졌어요. 조금 더 트렌디해졌고, 방향지시등을 켜놓은 상태에서 보시면 이 뒤쪽의 테일램프도 이렇게 그래픽으로 움직이는 이런 패턴입니다.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D180SE라고 하는 7천만원대의 가장 위급, 옵션이 제일 풍부한 모델이죠. 특이하게 이 뒷유리에 여기 안테나를 같이 겸하고 있어요. 보시면 친절하게 이렇게 안테나 써져 있죠. 이게 아마 틴팅, 필름 작업 같은 거 할 때 조금 신경 써라 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가 될 수도 있죠. 이 위로 보시면 저기에 카메라 하나 달려 있는 거 보이시죠? 저 카메라가 후방 카메라는 아닙니다. 저 룸미러를 모니터처럼 사용을 해서 뒤에 시야를 확보해주는 기능이 들어있는데, 그 룸미러를 위한 카메라고요.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어요. 여기에 후방 카메라가 있고요. 물이 분사가 돼서 씻어주는 분사 장치입니다. 배기구 같은 경우에는 드러나 있는 거는 없고요. 그래도 여기 살짝만 밑으로 보면 2발짜리 머플러 TV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뒷공간을 한번 보죠. 당연히 전동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버튼이 이렇게 있어서 누르면요, 이렇게 전동으로 열립니다. 움직임은 부드럽고 무난하죠. 뒷 공간은 차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4,500이 조금 넘고 폭이 2m가 채 안 되고, 차 자체의 사이즈가 컴팩트한 SUV이기 때문에요. 뒷 공간은 요 정도입니다. 그래도 어떤 여기에 치고 들어오는 그런 공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평평하고 널찍하고
그 SUV는 기본적으로 이 높이의 공간감이 좋아서 실용성은 좋죠. 이렇게 보시면 그물로 포켓을 또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 아래를 한번 들어 올려보죠. 똑같은 크기의 휠과 똑같은 사이즈의 타이어가, 이거는 뭐 어떤 예비용 타이어의 차원이 아니라 휠 타이어가 한 짝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오프로드에 좀 특화가 돼 있다 보니까 오프로드 달리다가 괜히 뭔가 타이어 펑크 나거나 그래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그냥 그 얇고 작은 휠 타이어를 갖다 끼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이런 거에 신경을 쓴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4대 2대 4로 폴딩이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도어 포켓 같은 조그만 수납 공간도 있는데, 여기에 파워 아울렛, 오른쪽에 보시면 RL 해가지고 당기면 이렇게 이거는 쉽게 그냥 뺄 수도 있고요.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짐과의 어떤 분리된 공간도 확보할 수가 있고요. 네, 이 정도. 이렇게 누르면 고정이 되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살짝 턱이 좀 있어요. 완전히 플랫하진 않은데, 이 정도면 뭐 두툼한 매트 하나 깔면 어쨌든 공간은 상당히 넓어요. 네, 이렇게 폴딩을 하면 아주 여유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느낌을 보시면 이 이보크와 디스커버리의 어떤 중간쯤 되는 자리에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약간 이렇게 계기판, 인포테인먼트 모니터, 디스플레이 모니터, 그리고 요 기능들, 공조장치와 관련한 기능, 주행 모드와 관련한 기능들 다 그냥 블랙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군더더기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구성이에요. 시동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계기판도 활성화가 되고요. 모니터도 그렇고, 특히나 여기가 되게 인상적이죠. 거의 지금은 블랙 하이그로시 같지만 이게 모니터거든요. 꽤 선명하게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부터 한번 보고 가죠. 이쪽에는 인포테인먼트 관련한 기능들이고요. 오른쪽은 반자율 주행 관련한 기능들에 약간 뭔가 옛날 MP3 같은 거 좀 이렇게 붙여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조금 이 차 크기에 비하면 스티어링 휠 자체의 크기는 좀 큰 것 같아요. 이 스티어링 휠의 림이 상당히 얇고, 그리고 3시와 9시에 손 이렇게 잡는 부분도 뭔가 굴곡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얇다. 옛날 좀 클래식한 차를 타는 것 듯한 느낌이 든다. 약간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12.5인치 계기판이고요. 뭐 여기에 메뉴 기능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뭐 인포메이션 패널,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듀얼로 제가 해놨는데, 싱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런 구성으로 바뀌고요. 지도 전체 화면 하면 넓게 그냥 내비게이션 전체 화면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돌 방지, 스티어링 보조, 제한 속도 인지 기능, 뭐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 같은 안전함과 관련한 기능들도 여기서 설정이 가능하고요. 미디어, 차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 꽤 선명하고 크기도 넉넉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이 수납 공간처럼 생긴, 이건 너무 과하고, 이 대시보드가 전체적으로 평평하잖아요. 말랑말랑한 재질도 좋고요. 평평한데 이렇게 보시면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계기판 때문인지 몰라도 너무 여기가 볼록 튀어 올라와서 이게 한번 주행 중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면 시야에 좀 방해가 되는 약간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A필러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A필러 언뜻 보면 되게 얇아 보이죠. 이게 최대한 어떤 A필러 때문으로 인한 시야를 최대한 확보해 주기 위해서 요걸 이렇게 얇게 깎아놨는데, 약간 대각선처럼 깎아놨어요. 실제보다 A필러가 안에서 봤을 때는 더 얇아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사이드미러는 그냥 A필러 끝부분에 사이드미러가 크게 달려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사각지대가 없진 않아요. 조금 있는 정도입니다. 자, 시트 메모리는 3개까지, 이건 조수석 쪽도 마찬가지예요. 3개까지 메모리 할 수 있고요. 메르디안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서브우퍼를 동원한 꽤 힘있고 좀 든든한 베이스가 좀 특징적인 소리를 내더라고요. 도어, 창문을 여닫는 버튼이 있고요. 무심하고 좀 무성의하게 좀 달아놓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걸 약간만 좀 성가시더라도 살짝 굴곡을 파서 안쪽으로 조금 이렇게 넣어놨으면 조금 더 밀착감이나 완성도가 좀 더 높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계기판은 12.5인치고요 디스플레이 모니터는 10.25인치입니다 뭐 차량 재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서 차량의 재원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면 이렇게 등판 각도, 카메라 화질 한번 보죠. 네, 카메라 화질은 이 정도입니다. 뭔가 뭐 방향 같은 걸 따로 볼 수는 없어요. 뭐 오프로드 정보, 이런 세세한 디테일한 것들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기울기, 나침반, 실내 조명도 이렇게 다양하게 가능한데요. 지금 실내 조명에 들어오는 부분을 보면 도어 캐치와 수납 공간 아래,
외에는 들어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색상의 변화가 극적이거나 화려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은은한 정말 간접 조명 같은 느낌입니다. 뭐 터치감이 아주 뭐 빠릿빠릿하거나 빠르거나 그러진 않지만 꽤 선명하고 기능도 다양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좀 특이하게 많이 바뀐 게 이 부분 변경 전 모델은 이 모니터가 위쪽에 올라가 있고 송풍구가 아래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송풍구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갔고요. 가로로 쭉 그래도 좀 깔끔하게 디자인을 해서 이어놨어요. 단순히 그냥 모니터와 송풍구의 위치 정도만 바뀌었다고 보시면 안 되고, 보이는 부분은 에어벤트, 송풍구는 여기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지만 이 안쪽으로 바람이 드나들고 유입되고 경로들이, 통로들이 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설계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모니터 아래에 보시면 이 기능 구성들이 좀 특이해요. 여기 전원 버튼이 있고요. 이렇게 누르면 오토, 프로토 에어컨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누르면 여기서 열선 시트 조절이 가능합니다. 통풍도 있나? 통풍 없어요. 열선만 들어 있습니다. 옆자리도 마찬가지고요. 푸시 한번 하고 열선 쓰냐 안 쓰냐. 그리고 여기 버튼 안에 물리적 버튼이 있거든요. 바람개비처럼 생긴 이걸 한번 누르면 여기서 풍량 조절이 가능합니다. 바람 세기 조절이. 끄면 다시 온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옆에 보시면 이 버튼을 누르면 터레인 리스폰스 2라고 하는 주행 모드 관련해서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없던 게 액정에 딱 드러나죠. 에코, 컴포트, 오토, 다양한 지형에 따른 계기판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코 모드고요, 컴포트 모드, 터레인 리스폰스 자동 모드입니다. 풀 자갈 눈길 모드고요, 진흙, 모래. 평소에는 그냥 뭐 자동 모드나 컴포트 모드로 두고 다니시면 무난합니다. 그 아래로 ISG 활성화 비활성화 버튼이 있고요. 내리막 저속 주행 장치 들어있고요. 뭔가 이 바람 세기 조절 같은 경우에도 한번 눌렀다 들어가야 되고,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그냥 여기 이렇게 빠져 있었잖아요, 버튼으로. 근데 이렇게 한번 눌러서 조절해야 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 한 단계 더 거쳐야 되니까요. 근데 구성은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앞에 무선 충전 지원이 되는 수납 공간 들어있고요. 이렇게 USB 포트가 또 옆에 있습니다. 덮개도 깔끔하게 막아놨어요. 그리고 막대기 형태의 기어 노브로 다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찡 올라와서 돌리는 다이얼식이었는데 전자식 기어 노브인데요, 막대기 형태로 다시 바뀌어서 들어왔고요. 그 기어 노브 주변으로는 그냥 깔끔합니다. 뭐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 뒤쪽으로 컵홀더가 두 개 있는데 이게 키를 이렇게 수납하는 공간인지 모르겠는데 딱 맞더라고요. 키는 이렇게 생겼는데 키가 묵직해요. 무게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좀 크기는 좀 줄이고 키 자체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게 트렌드인데, 이 랜드로버는 여전히 묵직하고 커다란 키를 보여줍니다. 컵홀더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왼쪽 오른쪽이 조금 크기가 달라요. 오른쪽이 깊고 왼쪽이 얕고, 전체적인 이 파이 자체도, 구경 자체도 좀 크고 작고 이렇게 차이를 뒀습니다. 센터 콘솔 보시면 이 트레이를 이렇게 빼서 아예 제거를 해서 상당히 넉넉하게 활용도 가능하고요. USB 포트 2개 있고 마이크로 심 카드가 하나 있고요. 파워 아울렛이 여기 안에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이 공간 자체의 크기가 넉넉해서 활용도가 아주 커요. 그냥 홀더, 얕은 바닥에 수납함으로 쓸 수 있는 덮개도 또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최대한 꽉 밟을 수 있고 타이트하게 운전할 수 있는 자세로, 저 평소에 이 정도입니다. 여기서 그대로 제가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간이 얼마나 나오나. 뒷공간 자체는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뭐 레그룸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헤드룸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받이 각도 조절이 돼요. 이게 제일 기본이고요. 이게 제일 넓은 등받이 각도예요. 어느 정도 리클라이닝이 가능해서 이쪽 보시면 여기랑 이렇게 이 정도 차이,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암레스트도 있고 컵홀더도 있고요. 여기 바닥이 얕긴 하지만 뭐 수납 공간도 있고 다 있을 건 있네요. 뒷좌석도 열선 3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 에어벤트 2개 있고요. 뒷좌석을 위한 USB 포트는 따로 없네요. 에어벤트가 예전에는 여기 이 B필러에 있었는데 위치가 이쪽으로 바뀌었어요. 앞시트 뒤쪽으로 이렇게 도어 포켓 가능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뭐 열리진 않는데 이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가 개방감이 꽤 커서 답답한 느낌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160mm까지 앞뒤로 슬라이딩이 가능해요. 이만큼까지 당겼다가 왔다 갔다가 가능해서 뒷공간을 조금 더 뭔가 큰 짐을 실어야 되거나 할 때는 적당히 조절해서 타시면 부피가 큰 짐을 부리기에 좀 여유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좀 운전을 하면서 주행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죠. 같이 가보시죠.